이제 편히 살고 싶어. 그 한마디로 저는 버림받았어요. 병든 아내가 짐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몰랐죠. 제가 53세 임신 중이었다는 걸요. 10년이 지났어요. 저는 파출부가 되어 그 집 문 앞에 섰어요.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복수는 칼이 아니에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에요. 그 사람이 영영 되찾을 수 없는 것. 아버지의 자리를 보여주러 왔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 올해 63이에요. 오늘 저는 낯선 집 앞에 서 있어요. 아니, 사실 낯선 집은 아니에요. 10년 전까지 제가 살던 집이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죠. 떨리는 손을 꾹 쥐었어요. 이 집에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10년 전 일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제 편히 살고 싶어. 그게 다였어요. 이유는 그것뿐이었죠. 저는 그때 몸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었고 언제 나을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보살피는 게 힘들었나 봐요. 아픈 아내 대신 편안한 노후를 택했죠. 참 이상하죠. 같이 늙자고 약속한 사람이 아프니까 떠나더라고요.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울지 않았어요. 아니, 못 울었어요. 그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요. 53세 나이에 늦은 생명이 찾아왔어요. 말할까 했어요. 당신 아이가 있다고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질까요? 아픈 아내도 버리는 사람이 늦은 나이에 생긴 아이를 반겨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떠났어요. 아무 말 없이요.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를 키웠어요. 도윤이라고 올해 10살이 된 아들이에요. 고위험 임신이라 많이 힘들었지만 그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울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파출부가 되어 이 집 앞에 섰어요. 일부러 이 집을 골랐냐고요? 네, 맞아요. 저는 이 집에 오고 싶었어요. 복수를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복수는 아니에요. 소리 지르고 따지고 싸우는 그런 거 말고요. 저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소리가 났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박영호 66살.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한테도 흘렀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렸어요.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일하러 왔습니다. 그게 10년 만에 그 사람한테 건넨 첫 인사였어요. 그 사람 뒤로 여자가 보였어요. 최미경이라는 사람이래요.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저를 아무렇지 않게 쳐다봤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당연하겠죠.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이요. 가구 배치가 좀 달라졌지만 벽지 색은 그대로였어요. 저 벽지 제가 골랐거든요.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덤덤했어요. 아프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생각만 들었죠.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진 자리를 이 사람은 금방 채웠구나.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오늘부터 저는 이 집의 파출부니까요.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겠죠. 그게 제 일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묻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버린 아내가 갑자기 파출부로 나타났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쌀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천천히 알려줄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묻게 될 때까지요. 왜 왔냐고. 왜 하필 이 집이냐고. 그때 저는 대답해 줄 거예요. 침묵은 때로 말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일주일째 이 집에 출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에 떠나죠. 그 사이에 저는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아요. 예전에 제가 아내로서 하던 일들이에요. 지금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이 됐죠. 이상한 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왔냐고 묻지 않아요. 왜 하필 이 집이냐고도 안 물어요. 그냥 저를 피해 다녀요.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가고 제가 거실을 청소하면 방으로 들어가죠. 마치 유령을 피하는 것처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그 사람이 불안하다는 걸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눈이 충혈되어 있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해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저는 그게 좋아요. 아니, 좋다는 표현은 이상하네요.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조금은 불편해야 해요. 10년 전 저를 버릴 때처럼 편안하면 안 되니까요. 최미경 씨는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만 봐요. 가끔 이것저것 시키긴 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원래 파출부가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은 그 사람의 옷장을 정리했어요. 옷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오래 열어보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펼쳐봤어요. 젊은 시절 우리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 명절에 시댁에서 찍은 사진, 그냥 집에서 찍은 사진들. 저는 그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웃고 있었고요. 그때는 참 행복했어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둘이서 오래오래 살면 된다고 믿었죠. 근데 인생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병이 났고 그 사람은 저를 짐처럼 여기게 됐어요. 사진첩을 닫았어요. 다시 먼지 쌓이게 옷들 사이에 넣어뒀죠. 그 사람은 이 사진첩을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저를 버렸으면서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그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입만 벙긋거리다가 돌아서요. 용기가 없는 거죠. 저는 기다렸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진실은 제가 말해줘도 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찾아야 더 아프거든요. 오늘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었죠. 현관으로 가려는데 그 사람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순자 씨. 10년 만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돌아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바라봤죠. 왜 이 집에 온 거야? 드디어 물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 웃기만 했죠.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말해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궁금해해야 해요. 더 불안해해야 해요. 밤잠을 더 설쳐야 해요. 그래야 제가 보여줄 진실이 제대로 박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도윤이한테 전화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아이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웃음이 났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이 아이 때문에 저는 10년을 버텼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직 몰라요.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아빠가 왜 없는지 곧 알게 되겠죠. 그 사람도 도윤이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내일도 그 집에 갈 거예요. 모레도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을 때까지요. 당신이 버린 게 뭔지 아느냐고. 그때 저는 사진 한 장을 꺼낼 거예요. 10살 남자아이 사진을요. 오늘 저는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고 왔어요. 이 사진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도 저의 복수도 전부 다요. 아침부터 비가 내렸어요. 보슬보슬 가늘게 내리는 비였죠. 저는 우산을 쓰고 그 집으로 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최미경 씨는 외출했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좋아요. 둘만 있으면 더 좋죠. 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죠. 그 사람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계속 묻고 싶은 게 있는 눈빛이었죠. 점심을 차려드렸어요. 밥이랑 된장찌개, 계란말이. 간단한 밥상이었어요. 그 사람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죠. 순자 씨, 제발 말해줘. 왜 온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얼굴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죠. 작은 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이요. 사진 속에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눈이 초롱초롱하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휘는 아이였죠. 저는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당신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진을 집어들었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이혼할 때 저 53이었어요. 기억나요? 그 사람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사진만 뚫어지게 쳐다봤죠.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일주일 전 저는 병원에 갔어요. 몸이 이상했거든요. 아픈 것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임신이래요. 53세 임신이라니.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 나이에 아이라니요. 기적 같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고위험 임신이라고 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위험할 수 있대요. 아이를 지키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그 사람한테 말할까요? 당신 아이가 생겼다고 우리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픈 아내도 짐이라고 버리는 사람이에요. 늦은 나이에 생긴 아이는 더 큰 짐이 되겠죠. 어쩌면 아이를 지우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혼자 낳기로 했어요. 출산은 정말 힘들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몸이 잘 안 따라줬거든요. 병원에 석 달이나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매일 걱정했죠. 주변 사람들 시선도 따가웠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다들 수군거렸죠. 무책임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이 아이만 생각했어요.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작은 생명이요. 그렇게 도윤이가 태어났어요.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너무 예뻤어요.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펑펑 울었어요. 기쁨이랑 슬픔이랑 억울함이랑 다 섞인 눈물이었죠. 이 아이는 아빠 얼굴을 모르고 자랄 거예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버림받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덜 아프니까요. 저는 10살이 되는 동안 도윤이를 키웠어요. 혼자서요. 새벽에 일하러 가고 밤에 돌아와서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힘들었죠. 근데 힘든 것보다 행복한 게 더 컸어요. 그 사람은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왜 말 안 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말하면 버릴까봐요. 아니, 또 짐이 될까봐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할 말은 다 했어요. 현관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일 도윤이를 데려올게요. 한 번은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내일 그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 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10년이나 늦었지만요. 어떤 만남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에요. 오늘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그 집 앞에 섰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 일하는 곳에 잠깐 가는 거라고만 했거든요. 도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엄마, 여기 누구 집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눈은 퀭하고 볼은 푹 꺼져 있었어요. 그 사람의 시선이 도윤이에게 향했어요. 저는 봤어요. 그 사람의 눈이 흔들리는 걸요. 10살짜리 남자아이를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도윤이는 눈이 반달처럼 휘는 아이예요.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생기죠. 그건 그 사람을 닮은 거예요. 젊은 시절 그 사람도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어요. 도윤이 눈높이에 맞추려고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죠. 만져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도윤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 할아버지 왜 울어? 저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인사드려. 이분은 네 아빠야. 도윤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 아이는 지금까지 아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참았던 거죠. 10살짜리가요.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렸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게 시원하지 않았어요. 복수가 끝났는데 후련하지 않았죠. 그냥 슬펐어요. 모든 게 다 슬펐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요. 아이가 있다는 걸 제가 말했다면요.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했죠. 복수하려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봤죠. 당신이 평생 모른 채 살게 두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이 뭘 잃어버렸는지, 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도윤이가 크면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저는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방금 잡을 뻔했던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겠죠. 저는 도윤이를 데리고 돌아섰어요. 대문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그 사람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억눌린 흐느낌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안 와? 응, 이제 안 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알게 됐어요. 자기가 버린 게 병든 아내가 아니었다는 걸요. 아버지로 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영영 되돌릴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어요. 어제 내린 비 덕분에 공기가 깨끗했죠. 도윤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그 사람은 오늘부터 진짜 혼자가 될 거예요. 최미경 씨가 옆에 있어도 마음은 텅 빌 거예요. 평생 그 빈자리를 안고 살겠죠. 가장 큰 복수는 칼이 아니에요. 너무 늦게 알게 된 진실이에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 20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제가 한 말이에요. 가난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성공하고 나서 버렸어요. 5년 뒤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산사에 갔어요. 새벽 예불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봤어요. 삭발한 머리, 회색 장삼. 고개를 드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제가 버린 전처였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속세의 인연은 이미 다 놓았습니다. 미워해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그녀는 저를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 올해 48이에요. 저는 대기업 회장이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이지만 오늘 밤도 어김없이 잠이 오지 않고 있어요.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는데 이 도시의 절반이 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가슴 한가운데에는 뻥 뚫린 구멍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위스키를 한 잔 따르니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텅 빈 거실에 외롭게 울려 퍼졌고 새벽 3시에 저는 또다시 혼자였어요. 새 아내 세리는 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36살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녀 옆에서 편히 잠든 적이 거의 없어요. 원하던 여자와 결혼했는데도 밤마다 다른 사람의 꿈을 꾸고 있으니 정말 모순적이지 않나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혼 서류를 회원 앞에 내밀던 그날,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던 눈빛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고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당신은 내 옆에 어울리지 않아. 이건 제가 직접 내뱉은 말이에요. 재벌 회장이 된 저에게 가난한 집안 출신의 아내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고 재계 모임에 데려가기 창피했으면 사교 파티에서 주눅 들어하는 모습이 한심하게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이 내쳤고 혜원은 위자료도 받지 않겠다며 집도 차도 돈도 전부 두고 빈손으로 떠났어요. 잘 살아요. 그게 혜원이 제게 남긴 마지막 인사였는데 미련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점점 작아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후련하다고 생각했고 드디어 자유로워졌으니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다고 스스로를 축하했어요. 3개월 뒤에 명문가 출신의 미모와 학벌을 갖춘 세린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재계에서는 모두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왜 밤마다 혜원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까요? 가난했던 신혼 시절 반지하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던 밤이 자꾸 생각나고 사업이 어려울 때 자기 금반지까지 팔아서 저를 도와주던 그 따뜻한 손이 아른거려요. 도윤 씨 힘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 목소리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귓가에 맴돌고 있어요. 성공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고 밤늦게 술 먹고 들어가도 항상 불 켜고 기다리던 혜원이 짜증났으면 소박한 집밥과 수수한 옷차림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지난주에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열어보니 혜원이 두고 간 물건들 사이에 낡은 앨범이 있었고 그 안에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신혼여행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혜원이 있었어요. 이혼 전 마지막 몇 년 동안 저는 이 웃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고 그 웃음을 지워버린 게 바로 저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혜원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을까요? 비서가 최근 제가 너무 지쳐 보인다며 산사에 가서 마음을 비우고 오라고 권했는데 어딘가로 떠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깊은 산속 작은 절로 떠나기로 했어요. 창밖에 해가 뜨기 시작했고 저는 또 밤을 새웠네요. 혜원아, 넌 지금 어디 있어? 산사에 도착한 첫날 새벽, 저는 난생 처음 예불이라는 것에 참석했어요.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탁 소리가 고요하게 울려 퍼졌고 저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법당으로 향했어요. 깊은 산속 작은 절이었는데 서울의 화려한 불빛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거기 있었고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이상하게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법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향 냄새가 코끝을 감쌌고 스님 몇 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연부를 외우고 계셨어요.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았는데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텅 빈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고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앞줄에 앉아 계신 스님 한 분의 뒷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 삭발한 머리와 회색 장삼을 입은 작은 체구였고 다른 스님들과 똑같은 모습인데도 왜인지 그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계속 그 스님을 바라봤어요.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 스님도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 코, 입, 그 얼굴.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그 얼굴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고 5년 전 제가 버린 사람,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제 전처 혜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혜원이요? 여기서요? 스님이 되어서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혜원이 맞았고 5년 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 텅 비어있던 눈빛이 지금은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고 오히려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눈빛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혜원은 저를 보지 못한 채 법당을 나갔고 저는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쫓아가야 할지 그냥 있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법당 밖으로 나갔는데 혜원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고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주지 스님을 찾아갔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 무진 스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인자한 눈빛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기, 아까 예불에 계셨던 스님 중에 젊은 비구니 스님이 계시던데요. 무진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혜정 스님 말씀이시군요. 5년 전에 출가하셔서 이곳에서 수행 중이십니다. 혜정. 그게 혜원의 법명인 것 같았고 5년 전이라면 이혼하고 바로 출가한 거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혜원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스님이라니요. 머리를 깎고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니요. 제가 그 정도로 큰 상처를 준 건가요?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건가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고 손이 떨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붉은 햇살이 산봉우리를 물들이는 아름다운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혜원의 삭발한 머리, 회색 장삼, 그리고 그 고요한 눈빛만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건가? 5년 동안 느꼈던 공허함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고, 그건 죄책감이었어요. 저는 혜원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과해야 했고 용서를 빌어야 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아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드디어 혜원을 마주했어요. 절 뒤편 작은 텃밭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풀을 뽑고 있었는데 회색 장삼자락이 활게 닿아 있었고 삭발한 머리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천천히 다가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혜원아. 5년 만에 부르는 그 이름이 입안에서 떨렸고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는 놀람도 반가움도 원망도 없었고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시주께서는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 목소리는 분명 혜원의 것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 같았고 20년 동안 들었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산속 계곡물처럼 맑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나야 도윤이야. 못 알아보겠어? 혜원이, 아니 혜정 스님이 천천히 일어나 흙을 털었고 합장을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속세의 인연은 이미 다 놓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속세의 인연을 놓았다는 건 저를 포함한 모든 과거와 이별했다는 뜻이었고 더 이상 저를 전남편으로도 아는 사람으로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혜원아,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지만 혜원은 한 발짝 물러섰고 그 거리가 5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멀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옆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던 그 잔인한 말이 후회된다고 20년 동안 헌신한 당신을 버린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어요. 혜원은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고 그 고요한 눈빛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원망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녀는 마치 먼 산을 바라보듯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이번엔 정말 잘할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8 인생에서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버렸던 전처 앞에서 울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하면서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혜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시주께서 찾으시는 분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정혜원이라는 여자는 5년 전 그날 죽었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혜정 스님이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딱딱한 흙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고 가슴이 훨씬 더 아팠어요. 제발 한 번만. 혜원은 저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합장했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혜원아. 저는 소리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회색 장삼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며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무릎 꿇은 채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고 5년 전 이혼할 때 혜원이 떠나던 뒷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는 제가 보냈고 지금은 그녀가 떠나는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혜원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에게 저는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분노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가장 잔인한 복수였어요. 저를 미워해주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텐데 그녀는 저를 완전히 놓아버렸고 저는 그 무관심 앞에서 처음으로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산을 내려왔어요.
혜원을 만난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겨서 절을 떠났고 산길을 걸으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지만 혜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저를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고 아마 다시 수행에 들어갔을 거예요. 제 이름도 제가 왔다 간 것도 어제의 만남도 모두 흘러가는 구름처럼 놓아버렸겠죠. 산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돌계단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 운 적 없는 남자가 산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고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20년 전 가난했던 시절 혜원은 저의 전부였어요. 반지하 월세방에서 함께 라면을 먹으며 미래를 꿈꿨고 사업이 힘들 때면 언제나 제 손을 잡아주었고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런데 정작 성공하고 나서 제가 한 일은 그녀를 버린 것이었고 가난할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을 부끄럽다는 이유로 내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혜원의 얼굴이 떠올랐고 삭발한 머리 위로 내려앉던 햇살, 고요한 눈빛, 그리고 속세의 인연은 이미 다 놓았습니다라던 그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세린이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는 걸까요? 돈이요? 많아요. 쓰고도 남을 만큼 있어요. 권력이요? 재계에서 제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명예요? 신문에 제 이름이 나오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어 있을까요? 혜원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던 사람은 혜원이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저를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제가 성공해도 변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녀를 짐이라고 생각했고 부끄러운 존재라고 여겼으며 결국 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혜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골프를 칠 때도 잠들기 전에도 계속 그녀가 생각났어요. 다시 산사에 가볼까 생각했지만 가서 뭘 하겠어요. 그녀는 이미 저를 놓아버렸는데 제가 아무리 매달려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저를 미워해줬으면 좋겠어요. 원망이라도 해줬으면, 소리라도 질러줬으면, 그러면 저도 마음이 좀 편했을 텐데요. 그녀는 저를 완전히 놓아버림으로써 가장 큰 복수를 한 거예요. 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저 없이도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느 날 밤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시다가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혜원이 두고 간 물건들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는데 이혼할 때 혜원이 남긴 편지였고 저는 그걸 읽지도 않고 상자에 넣어뒀던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도윤 씨, 20년 동안 행복했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음 생에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인연이 되면 좋겠어요. 잘 살아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20년 동안 행복했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잘 살라고. 저는 그녀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는데 그녀는 마지막까지 저를 용서하고 떠난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혜원은 복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삶을 산 거예요. 저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벌이 됐을 뿐이에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고 같은 달을 혜원도 보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아마 그녀는 저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평생 그녀를 잊지 못할 텐데 그녀에게 저는 이미 지나간 바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도윤의 인생은 그대로였어요. 여전히 회장이었고 여전히 부자였으며 여전히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았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공허함의 이름을 이제는 알아요. 그건 혜원이었어요. 그리고 혜원은 오늘도 깊은 산속에서 수행 중이에요. 그의 이름도 과거도 감정도 모두 놓아버린 채로요. 바람처럼 자유롭게, 물처럼 고요하게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